경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그러면 바로 토지제도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주로 토지제도 에 관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조선의 토지제도는 바로 과정법입니다. 이 과정법이 어떻게 시행될까요? 과정법은 1391년, 고려 말에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급진파 신진 4대부들이 이 과정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과정법은요, 경기도 지방에 한해서 토지를 취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수도권만 취급하는 것이죠. 소유권이 아니고 수도권을 취급하는 것이고, 관리가 죽으면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관리가 죽었을 경우에 그 부인에게, 그 다음에 그 부인도 죽었으면 그 자녀에게 나라에서 다시 또 토지를 주게 됩니다. 그것이 부인에게 주는 것이 수신전, 자녀에게 주는 것이 휴량전이 됩니다. 이거 외에 공을 세운 공신들에게 주는 공신전은 당연히 세습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신전, 휴량전 이름으로 세습이 되고 또 공신전이 세습이 되고 나니까 점점 관리들에게 취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조 때는 현직에 있는 관리들에게만 수도권을 취급하는 그런 직전법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수신전, 휴양전 다 폐지해버리죠. 공신전은 그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폐지하게 되는 그런 직전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전법 실시하긴 했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요, 농민들이 수확량의 10분의 1을 관리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얼만큼의 수확량을 했느냐, 수확을 했느냐의 결정은 관리들이 합니다. 농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많이 거두게 됩니다. 10가마를 생산했으면 1가마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관리들이 더 많이 1가마가 아니라 2가마, 3가마를 받아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자 안 되겠다고 해서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바로 관청에서 농민이 수확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10분의 1을 거두어가지고 관청에서 관리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청에서 거두어서 관청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관수 관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요, 이제 수도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관리들과 농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지 지배 방식이 소멸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관리들에게 토지를 준다는 말이 굳이 필요 없어져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성종대가 나옵니다만 바로 직전법을 폐지해버립니다. 이제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농민들을 이제 나라에다 전부 다 쌀을 내라. 그래서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이것도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관리들에게 이제 녹봉 쌀만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녹봉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세금 거두는 제도입니다. 그게 세금 거두는 제도는 전세, 공납역, 조세, 공납역이 되는데, 조세는 바로 토지에서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거둘 때 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토지의 비옥도라든가 풍흉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있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종 때 만들어진 법인데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입니다. 저는 땅을 비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6개 등급으로. 그 다음에 올해가 연이 풍년이냐 흉년이냐 따라서 9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연분 9등법 이렇게 해서 여기에 따라서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납입니다. 지방의 특산물을 거두는 것인데요, 중앙에서 9년 단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구 얼마, 경산 얼마, 안동 얼마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하면 방납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농민들이 대구 같으면 사과를 관청에 납부를 했더만 관청이 관리가 그걸 안 받아줘요. 쉽게 말하면 퇴짜로 막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저희한테는 상인을 통해서 납부를 해라. 그러면 받아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인과 관리가 결탁을 해가지고 농민으로부터 과다를 많이 거둬가지고 그 남는 걸 가지고 농민과 상인과 관리가 서로 나누어가는 이런 아주 폐단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역입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요, 군역에서는 16세 이상이 좀 군에 가는 제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또 문제가 생깁니다. 대립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신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대립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반군 수포도라 해서 군포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뭐냐 하면은 군인을, 여기 방자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군인을 풀어줘. 너 군인 오지 말고 집에 돌아가. 라고 하고 나서는 포를 거두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어떠겠냐. 군인이 복무하는 대신에, 야, 이 집에 가. 그 대신에 돈 내라.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지방의 관리가 자기 개인적으로 써버리는 그런 또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이게 다 이제 개혁이 되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 공사에 동원하는 그런 제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또 농번주의 경제 정책을 또 펴게 됩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농업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토지를 개간합니다. 그리고 또 양전사, 이 토지를 측량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 면적을 점점 증가하게 되고 당연히 이거는 또 뭐냐 하면은 바로 세금 징수에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고 또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구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농업 서적을 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농사직설과 금양잡농이라는 책인데요. 이 농업 서적을 간행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농사직설인데요. 이거는 세종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농업서적입니다. 정소라는 사람이 농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풍토에서, 우리 기후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느냐 이거를 정리한 책이 바로 이 농사직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선 현실에 맞는 농업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도 조선 시대가 되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소, 보리, 콩 이 세 가지 작물이지 이것을 2년을 돌아가면 짓는 2년에 3가지 작물을 지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남부 일부 지방에서는 모내기법이 실시됩니다. 이들은 뭐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보급이 나중에 좀 되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비법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지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농사를 쉬는 이런 제도는 이제, 이런 방식은 없어지고 매년 이제 경작이 가능해지게 되죠. 거기다가 농기구도 많이 개량해가지고 농업이 크게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공업과 상급, 무역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수공업은요, 관영수공업이 중심이 됩니다. 이거는 장인들은 관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장인들을 불러서 관청에 수요품을 제조하게 하죠. 바로 그런 관영수공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관청에 등록된 장인을 불러서 물건을 만들게 하는 이 부역제가 점점 해이해집니다. 장인들이 오락해도 안 갑니다. 잡으러 가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거기다가 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민간 수공업에 발달해가지고 이게 점차 시장에 드는 것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 관영수공업은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상업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은 검소함을 강조한 유교적인 윤리 경제관 때문에 상업을 굉장히 좀 아주 국가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은 이 검소함이 이게 살아요. 절약이 안 되고 낭비가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이것을 상업을 국가에서 많은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시전이 있습니다. 시전은요 정부가 종로에 설치했던 국영관청 상점입니다. 여기는 바로 시전 상인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시전에서 활동하는 시전 상인들은 왕실이나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냥 공짜로 갖다 내야 됩니다. 이걸 바로 국역이 되죠. 이 사람은 그 대신에 군을 안 가죠. 그죠? 이런 국역의 대가로 그 대신에 특정한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비단을 판다라고 하면요. 나라에서 비단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판매하는 비단을 그냥 공짜로 갖다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비단은 우리 집에서만 판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집만 비단이 아니죠. 뭐 서울 시내의 시전에 비단의 가게가 몇 개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은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시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시전 상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를 올리거나 매점 매석을 하거나 뭐 등등 그죠? 이런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관청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시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경시서는 물가 조절도 하게 되고요. 국역을 부과하는데 뭐 너 집에 가서 비단 가져오너라 종이 가져오너라 이걸 바로 이 경시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또 장시가 발달합니다. 서울에는 시전, 지방에는 장시. 이거는 일부 이제 장시는 주로 이제 우리가 장시 그러면 5일마다 열리는 것이겠죠. 근데 5일마다 열리는 장시가 점차 조금씩 발달하다 보니까 한 15세기 후반이 15세기 한 전반기 되면은 장시가 생기기 시작해서 15세기 후반이 되면은 장시는 정기적인 시장으로 5일마다 그냥
딱딱 돌아가면서 열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중엽이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각 지방마다 장시가 다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시에서는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보부상들이 있게 되죠. 이거 보부상이 있는데 보자는 보자기란 뜻입니다. 큰 보자기에다가 물건을 싸가지고 지게에다 이제 쥐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상인들. 그 다음에 부상은 그냥 단순히 지게에다가 커다란 물건을 쥐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이 되죠. 그래서 보부상들이 우리가 벗짐 장수, 등짐 장수라고 그러죠. 그들이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변무역입니다. 대변무역은 이제 명나라 사신들이 주로 왕래를 통해 가지고, 명나라와는 사신의 왕래를 통해 가지고 무역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여진과는 무역소를 해서, 예전에 사람들이 자꾸 약탈을 많이 하게 되니까 무역소를 두어가지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무역을 해라 라고 하면서 무역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있는 외관에서 무역을 하도록 그래서 해서 공무역 중심으로 교역이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사무역은 통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경제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